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또다시 터진 사건이 고민 없이 글을 쓰게 만들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이후 문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돈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필터를 거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돈을 요구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감정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거 하나 물으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참아왔는지 아니? 온갖 유혹 다 뿌리치고 노른자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정말 많은 세월을 인내한 결과 이번에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단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곳이 너무 과열 지역이다 보니 평당가가 꽤 비싸더라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라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자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사돈어른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을 받기에는 솔직히 이자 부담도 있고 너무 아깝잖아. 무이자로 딱 7억 정도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요? 가족끼리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냥 대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보다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희 사돈분들 이참에 소도 좀 팔고 자금 마련되면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해드리거라.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한우 농장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그 정도 자금은 만들어주실 수 있잖아. 우리가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는데 7억 때문에 얼굴 붉히면 되겠어? 당신이 옆에서 힘 좀 써봐. 이럴 때 우리 부모님께 점수도 좀 따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는 이자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항상 나한테 하신 말씀이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기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 좋았던 관계까지 깨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7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말도 꺼내지 않겠다는 거야?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앞으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우리 부탁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사돈분들께 전화해봐라. 시부모님께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굴을 붉히면서 왜 전화를 하지 않냐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을 빌려달라는 건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하자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우리가 그 돈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 없이 갚겠다는 건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일단 전화 한 통 하라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먹어야지. 앞으로 결혼 생활 힘들어지고 싶은 거니?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줘야 잘 지내줘. 이번에 저희 부모님 청약 당첨되신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이라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한우 농장을 하시니까 사위를 봐서라도 자금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네. 고민도 없이 이런 말을 바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족끼리 돈거래는 절대 해선 안 될 금기 사항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들 간의 돈거래 때문에 인연까지 끊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까지 일어나는 걸 정말 많이 봐왔었다. 얼마가 됐든 속 편하게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얼굴 좀 보게 내 딸이랑 잠깐 내려오도록 하게. 사돈어른,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도움을 받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게 빌려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7억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돈 문제는 단호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방금 7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큰 돈이 현금화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돈 얘기하실 거면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시 돈 문제로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당연하게 빌려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는 저를 더욱더 압박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앞으로 시집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시부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을 따로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한참의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충분히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대놓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 부모님께서 이번 일로 장인어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다고. 가족 모두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 가족만 좋은 거지. 우리 부모님이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 내 말이 틀렸어?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어느 누가 가족이라고 7억을 바로 빌려줄 수 있겠어. 솔직히 일반 서민들 중에 7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이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건 우리 부모님 마음인데 그걸 왜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가끔 친정에 갔다 오자고 몇 번이나 부탁하고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 집안일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어? 아버님 어머님도 솔직히 몸보신하고 싶으실 때 우리 아빠 가게 가셔서는 소고기 왕창 드시고 단 한 번도 직접 결제한 적 없으시잖아. 그런데도 불만 한 번 표하지 않으셨는데 정작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우리 집안에 바라기만 하잖아? 내가 이런 문제로 몇 번이나 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음식값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려 하는데 그런 노력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7억을 안 빌려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워? 우리 아빠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죄송하다는 말은 시부모님께서 해야 옳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빌려주셨잖아. 돈 때문에 사람 본성이 나온다더니 우리 가족 잘 챙겨주는 척 하시면서 정작 돈 얘기 나오니까 급하게 끊으시는 거 당신도 옆에서 봤지? 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 장모님께 사위로서 다가가지 않고
남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바라시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잘못한 건 조금도 없다며 무조건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저에게 부쩍 잘해주시더니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속보이는 행동들이 더욱더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냉전이 흘렀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건 하나 없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퇴근하던 날 마감이 늦어져서 좀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짐가방 하나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확인을 해보니 제 옷가지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싶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비밀번호까지 바꿔놨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집 안에서는 시부모님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었네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화가 너무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진 않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로 태어 있는 집인데 누가 출입을 하는 것도 내 아들 마음 아니겠니?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들어오고 싶으면 너희 사돈께 얘기 좀 잘 해보던가. 정말 유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아세요? 짐까지 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너를 데리고 사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돼지 목에 진주를 걸고 있는 거지. 돈도 버는 사람이 벌 줄 안다고 맨날 시골에 박혀서 소나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불어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확고해지네요.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쫄쫄매야 하는 거죠?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너 지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랑 지금까지 결혼 생활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너는 그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랑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니? 누가 잘못을 했는지 뻔히 아는 내용인데 나한테 하는 행동을 봐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가방에 짐을 싸서 밖으로 내놓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 나보고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누구보다 실망한 사람이 나야. 조만간 법원에서 만나도록 하자. 잠깐 기다려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와서 그러는 건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일단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내놓은 제 짐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제가 등을 돌리고 나오자 남편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와버린 저를 보신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고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자 부모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네요. 결국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며칠 뒤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남편과 만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건강검진을 사전에 예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셨어요. 그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저희는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았죠.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안 좋았던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집으로 들어왔는지 전화가 왔길래 상황을 설명한 뒤에 모두가 남편 집에 다시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역시나 예상했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네요. 솔직히 저희가 오죽했으면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사정이 안 좋은 만큼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도대체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억이라는 돈을 빌려드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데 무작정 달라고만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하죠. 그리고 그곳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돈도 없이 무작정 청약이 1순위에 도달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넣었다가 당첨이 돼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릴 필요는 없으셨겠죠. 어찌됐든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정리할 건 깔끔히 정리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부모님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한테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건데 상당히 안이 꽂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어차피 이혼을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 얼굴을 붉히셨네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청약 당첨된 아파트 하나 잡아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려낸 욕심이 너무 보였고 집안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든 모습들이 가족 간의 불화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며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방에 있는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건넨 한마디에 더 이상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자고 갈 건 아니지?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주무실 생각이면 나는 곤란한데. 아까 엘리베이터 탈 때 봤지? 장인 장모님 몸에서 죽사 냄새가 올라오니까 여기 아파트 입주민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잖아. 솔직히 지금 집안에 축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 퍼져서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숙박업소 싸고 좋은 데 많거든.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인숙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노숙자들 숙박하는 곳인데 어차피 다음날 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신다며. 그럼 대충 눈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1인당 2만 원 정도 한다니까
당신까지 합쳐서 6만 원이면 되겠네. 이 집을 팔아서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 넣을 거거든. 어차피 이 아파트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신 짐도 빠른 시일 내에 빼줄 수 있지? 내가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놈이랑 여태껏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우리가 언제 당신 집에서 자겠다고 했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여인숙으로 모시라고?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남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리는 해야지. 우리한테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만 해도 금전적으로 따지고 들면 얼마나 많은데 몸도 안 좋으신 우리 부모님을 2만 원짜리 여인숙에 모시라고? 이혼하는 순간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해도 2만 원짜리 여인숙이 있다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남편과 한 공간에서 잠을 청할 생각도 없었지만 부모님 몸에서 축사 냄새가 난다고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정 떨어졌었네요. 결국 저희가 돈을 해주지 않으니 이혼을 결정한 건 자기 부모님 청약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내려고 집을 처분하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고 돈은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자기 아들 집이라도 빼서 넣고 싶었던 거겠죠. 그만큼 시부모가 당첨된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멋대로 결정하고 막 나가는 모습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남이 됐으니 엮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새로 생긴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에 고깃집을 오픈 준비를 하게 되셨고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저와 엄마가 식기를 정리하고 있던 사이 밖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나온 순간 절대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던 전 남편이 저희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엄마와 저는 전 남편을 보고만 있었네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아버님이 여기에서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실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인연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설마 우리 식당에서 일할 생각은 아니지? 그 난리를 쳐놓고 이혼까지 했는데 무슨 염치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이유 전혀 없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상당히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거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켜달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 집안의 사위이자 남편이었다고. 아버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도 퇴사 처리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할 곳이 없거든요. 밀린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계획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빚 좀 갚아보겠다고 청소일을 하게 되셨는데 계단 물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2분 다 구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신 상태세요. 무리하게 입주는 했는데 앞날이 걱정이네요. 저는 부모님께 집을 처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라고 절대 처분할 생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저라도 돈을 갚아나가야 하잖아요.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만큼 아버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사이였는데 월급은 두둑히 챙겨주실 거죠? 내가 자네를 왜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불편한데 뭐하러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자네를 데리고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네. 우리가 자네를 차버린 게 아닌 자네가 우리를 차버렸으니 조금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고 곧 식당을 오픈하는데 직원들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자네의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자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온몸에서 술이 쩐 냄새가 나는구먼. 이런 몸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야? 괜히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자네를 받아줄 일은 없을 걸세.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부탁까지 하는 건데 어떻게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일을 시켜주실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영업방해가 뭔지 보여줘요. 그냥 이 자리에 드러눕겠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보다 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폐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엔 전 시부모와 함께 저희 식당을 찾아왔네요. 시모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시부는 허리에 복대를 한 채 목발에 의지해선 힘겹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셨어요. 돈 날 곳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빈대처럼 붙어서는 절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조만간 또다시 찾아오겠다며 저희를 괴롭히려 하고 있네요. 경찰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경비 아저씨께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집에 들어가 유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식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저희 식당은 오픈을 한 상태이고 문제없이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건물 앞에서 경비가 막아서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경비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식당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었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에요. 경비분께서 하신 말을 들어보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저희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간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관계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5살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읽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라며 사연을 접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잘 만나서 직업 걱정 없이 살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기대에 맞춰드리기 위해 저 역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했고요. 제 나이 33살 되던 해 친구가 하도 괜찮은 남자가 있다기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도 가고 저 역시도 이번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전제로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적극 소개팅 주선에 나가게 되었죠. 친구의 말만 따라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선 씨한테 얘기 듣기로는 영어 가르치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윤선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식사 고를까요? 생각보다 서글서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도 통하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그 남자는 작은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동생이 한 명 그리고 홀어머니, 나이는 37살이었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1년은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마음, 바빠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가길 바라셨지만 이 남자면 결혼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결혼을 천천히 하길 바라셨지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했죠. 김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네. 집에서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서 이해해주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미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유, 어머 좀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볼트 회사 한다고요?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이쪽 일은 전혀 모르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중이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안정적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구먼.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업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사업 수완이 참 좋은가 보네. 자, 내 술 한 잔 밖에 놔. 저희 집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귀한 막내딸 혹시라도 엄한 놈 만날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결혼할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은 안심을 하셨죠. 그만큼 첫인상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가끔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가진 남자친구가 어떻게 여태까지 혼자였을까를 생각하니 의아했지만요. 그냥 일에 너무 중독되어 결혼식을 놓쳤다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 인사를 끝내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방문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엄청난 긴장 속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괜한 걱정했다 싶을 정도로요. 아구,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곱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너무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예민이야.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어서 와서 인사하렴.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밝은 웃음이 지어졌네요. 하지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약간 차가웠지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동생이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민수 씨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 12살 어리다고 얘기 안 하나 보죠? 하긴, 오빠는 어디 가서 제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야, 김민희, 뭐 또 장난칠래? 조그만 게?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앞으로 깍듯하게 보셔, 알겠지? 그래야 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콩고물 같은 소리 하네. 생전 나한테 그런 게 떨어나졌음 말을 안 하지. 하여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원망은 말고요. 원망이요? 자기 미니 씨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잘 지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입술을 삐죽거리고 주방으로 획 들어가는 모습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맞아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이제는 문제 없겠다. 요새는 영어가 필수잖아, 안 그래? 부모님도 교육자 출신이시니 더할 나위 없고. 저희 어려서부터 그냥 사교육 학원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아, 그럼. 가정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민수랑 아주 딱 맞는 짝인 것 같네. 그래, 결혼은 언제쯤 생각해요?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늦지 않게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요? 어차피 집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 아주 딱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 새아기 내가 뭘 해주면 되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다 해줘야지. 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무슨? 엄마도 진짜 뻔뻔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차차 알게 되겠지만. 진우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도 신우를 확 째려보았죠.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땐 왜 몰랐는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얘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 너 그 입 못 다물어? 참나, 신경 쓰지 마요. 아직 어려가지고 뭘 모르거든. 아, 네. 아가씨, 평일에 시간 되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요. 대학생이라서 바쁠래나?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야, 자기야. 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하여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마음이 천사라니까. 아유, 그러게.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은 얼마나 바쁘겠어, 안 그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묘하게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느낌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니 친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랴, 애들 가르치랴 바쁜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와 있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김민수 씨 얼마나 믿으세요? 뒤 좀 캐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네요. 결혼 전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얼굴 핀 것 좀 봐, 얘. 민수 씨가 잘해주는구나? 거봐, 너랑 딱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얘. 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지. 근데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너 잘 알아서 나 소개해준 거 맞지? 그럼. 안지 한 6년 정도 됐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거든. 거기 대표가 민수 씨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혹시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든지 확실시하고 싶긴 하거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에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장이 회사 잘 꾸리고 직원들 잘 통솔하고 거기다 솔로에 뭐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아니 사실은 오늘 나 수업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 굳이 이런 문자를 나한테 누가 보냈을까? 아유 뭐 누가 민수 씨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문자 보낼 사람이 없잖아. 너 긴장 좀 해야겠다. 아, 그냥 넘길만 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찝찝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자 안 받아봤잖아, 안 그래? 뭔가 모르게 찝찝하네. 네가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뭐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배 아프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전 여자친구가 못 잊어서 이렇게 결혼 해방 놓으려 하겠어. 좋게 좋게 생각해. 진짜 그만한 남자 없다 너?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조차도 너무 예민한 탓인가 생각하며 생각을 바꿔보려 애썼죠. 친구도 결혼 준비로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꼭 물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나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뭐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에이, 누가 보낸 거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저기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참 별게 다 있다. 아니, 찝찝하니까. 상식적으로 결혼 전에 누가 이런 걸 보내, 안 그래? 자기 진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없어. 진짜 웃기네. 내 뒤 캐볼 테면 캐봐. 아주 털어도 안 나올 거다. 네가 결혼 준비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정말이지? 자기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결혼 중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자기 믿어도 되는 거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내 뒤 캐보려고 해도 헛수고일 거다. 그래도 자기가 이만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딱 잘라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었지만 딱 한 사람, 신우이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와
또다시 의미심장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이때라도 신우이를 부여잡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결혼식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리 앉아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사님. 언니는 조심성이 없나 봐요? 아님 사람이 묻어난 건가? 문자 못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네. 결혼을 강행한다는 것이.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는데요?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봤을 텐데. 열정이 없는 건가?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 참 언니도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제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사진기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죠. 그렇게 신우이는 의문만을 남긴 채 사진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그 말을 들으니 꾹꾹 눌러 담은 의심 덩어리가 커졌고요. 결혼식 내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지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별게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요. 아니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거던데? 자기 아가씨랑 사이가 왜 그런 건데? 처음 인사 갈 때도 그러더니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있긴 뭐가 있어. 아 진짜 미니 걔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랑 민이랑 많이 차별했어. 워낙 늦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던 아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애가 항상 차별한다 뭐한다 하더니 매일 그러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오빠의 실체를 밝히겠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밝힐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너 민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야. 걔 나한테 감정 안 좋아.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네 남편은 나야. 정말 단순히 그것뿐이야? 만약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둬 정말? 내 성격 알지? 자기 말 믿을게. 근데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있다고 하기엔 좀 선을 많이 넘네 진짜. 아가씨 따끔하게 경고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자꾸 모함하잖아.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여동생, 그리고 항상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인사 갈 때도 떨떠름해 하였으니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없었던 일처럼 잘 지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물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네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시댁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보고 남편 복에 시댁 복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나름 그런 말들을 들으니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늦게 간 시집 너무 잘 간 것 같아 뿌듯했죠. 아유, 진짜 부러워. 우리 중에 제일 늦게 시집 가더니 네가 남자는 제일 잘 물었다 얘. 돈 잘 벌어, 시댁 좋아. 진짜 부러운 기집애. 어머님이 진짜 잘해주시지 뭐. 아무래도 며느리가 하나여서 그런 것 같아. 너희들도 괜찮으면서 뭘 그래. 내가 좀 더 낫나? 에휴, 너만 하겠냐? 남편 다정한 것도 진짜 복이야. 우리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주. 결혼하면 또 남자는 자연스레 효자야. 그리고 효도도 다 대신해 주길 바래. 주둥이만 효자지. 효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말이야. 하여튼 넌 시집 잘 간 줄 알아.
친구들의 부러움, 저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만나면 시댁욕, 남편 욕하기 바빴지만 전 정말 남편도 다정하고 시어머니도 딸처럼 대해주셨기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누이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 오빠를 참 싫어하나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의 사업체는 더 커졌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12명이었던 회사 직원이 지금은 30명이 다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말이면 출장에, 평일에도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이 잦았죠. 저도 워커홀릭이었기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이야 오죽 바쁠까 하며 말이죠. 남편이 전혀 일 말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기에 더 그랬죠. 오늘도 김서방 늦어? 아유, 요즘 자주 늦는다. 주말에도 출장도 잦은 것 같고 새 신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니? 뭐 나도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리고 사업체가 2배 정도 커졌으니까 바쁠만 해.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좋고. 그래도 단속 잘해야 해, 남자는. 알겠니? 하긴 김서방이 그럴 위인은 아니다. 아주 너한테 홀딱 빠져서. 시어머니도 엄청 잘해주셔. 내가 시집와서 이 사람 사업체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나야 좋지 뭐. 내일 저녁엔 이 사람 몸보신이나 시켜줘야겠다. 가끔 엄마가 남편이 너무 늦거나 출장이 잦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 바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바쁜 남편과 살면서 얼굴 보는 일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회사 일 외에는 오로지 저에게 시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한참 지나 시누이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이 2명과 남편이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가씨, 지금 보낸 문자 뭐예요? 민수 씨 사진이던데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보낸 거예요? 진짜 언니가 안타까워서 보낸 거예요. 제가 모든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진 보고 짐작 가는 거 없어요? 아가씨, 매번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죠. 나 지금 아가씨랑 장난칠 기분 아닌데. 그리고 오빠한테 불만이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면 될 일이지. 왜 매번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의미심장한 말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오빠랑 12살 차이 나니까 처음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는데 장난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뭐예요? 전 신우의 또 문자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 문자, 행동들. 오늘로 내가 끝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자격지심 또한 제가 다 들어보고 신우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이건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만나죠. 제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밖에서 만날래요? 밖에서 만나요. 집에서는 제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언니 학원 근처로 갈게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저희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웬일인지 스스로 저희 학원 근처에 온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아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남편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말 좀 해봐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왜 그랬는지,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오빠 말로는 어려서부터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오빠가 그래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전 오빠의 두 얼굴을 알거든요. 언니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답답하네요, 언니도. 이만큼 힌트를 줬으면 알아챌 만도 한데.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가씨, 장난치지 마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요. 전 오늘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야겠어요. 언니가 속은 거라고요. 오빠랑 찍은 그 아이들, 오빠 자식들이고 제 조카예요. 결혼 한 번 했던 게 요샌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도 아는데 엄마나 오빠나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말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진 않겠지만 정말 맞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는 의도가 뭐예요? 제 조카들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먼저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시집살이 엄청 하다 쫓겨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빠랑 저랑 비교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새언니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혼자서 애 키우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죄 없지만 지금 애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죠? 하긴 굳이 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죠.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저도 곧 그 집이랑 손절할 거거든요. 하는 짓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 안 그래요? 하여튼 언니가 잘 알아듣길 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남편에게 숨기는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래놓고 총각인 척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부들부들 떨렸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가씨도 사정이 있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고 보니 엄청났어요. 지금의 회사도 전처의 장인어른 회사더군요. 결혼하고 홀랑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완전 자기 회사가 되니까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총각 행세를 했다니 기가 막혔네요. 그동안 출장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을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전처는 아이들이라도 아빠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름 아빠 노릇만 한다면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 계획했어요. 이 사람을 철저히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일단 참았습니다. 증거 수집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와장창 깨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해.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 오늘은 일찍 왔네? 이번 주는 출장 안 가나 보지? 자기 퍽하면 출장 다니잖아.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에이, 자기 화났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 자기 신경을 통 못 썼더니 삐졌어. 미안해. 바쁜 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자긴 처자식 버리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선이 알지? 윤선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서. 아주 몹쓸 놈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 그런 말 애써 듣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러게. 인간 쓰레기지, 그런 인간들은. 안 그래? 아주 다 싸잡아다 멸종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듣는데 어찌나 기막히던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일단은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즐겨라. 네 전처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네요. 그리고 부모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셨는데 저에겐 복수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본인이 아는 변호사에게 이미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디데이였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저에게 우리 아가 하면서 맞아주셨어요. 구역질이 나오는 걸 참고 억지로 웃었어요. 시누이도 오늘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절을 다 세고 모든 친척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유, 우리 새아가 이번 명절 처음인데 너무 고생했다. 자, 용돈. 이건 내가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자, 여기. 어머,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해요, 어머니. 한 것도 없는데 용돈을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용돈치고 참 간 금액이었죠. 전 같았으면 정말 감사히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제가 그 돈 300만 원 받자 시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언니 차 트렁크에 재밌는 거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요. 알겠죠? 네, 아가씨, 고마워요.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볼까요? 아가씨가 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 아, 그러게. 민니가 새언니한테 선물 주다 하고. 야, 철 들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 본데.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끌고 제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트렁크를 열어버렸죠. 트렁크에는 남편의 전부인과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 그동안 그 전부인과 있던 모든 것들이 트렁크에 나열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헐레벌떡 차문을 닫기 바빴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의 뺨따기를 갈겼죠. 그리고도 모자라 한 4대 정도 때렸을까요? 결혼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걸 거야. 이미 아빠가 다 알아보고 계셔.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뻔뻔하기로써니. 그 회사도 전부인의 회사라며? 어머님이랑 너랑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면 그 회사 꼴딱 삼키고 전부인을 갖다 버릴 수 있니? 나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니?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들은 뒤에서 만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눈물도 안 난다. 지금까지 곱게 자라서 인생 공부할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공부 잘했다 아주. 네 짐은 이미 다 싸놨고 밖에 내다 놨으니 몸만 나가. 알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다 모함이야. 나 믿어야지. 자기 내 말 믿잖아. 안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민희가 자격지심이 심해서. 미친 소리 그만해.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제 아빠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니? 처자식은 나 몰라라. 닥쳐. 네가 뭘 알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이 조작된 사진을 믿는 거야? 너나 닥쳐. 어디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려? 네 그 두 얼굴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어디겠냐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전 며느리 다 뺏겨먹고 필요 없어지자
홀랑 내다버리고 영어 강사라고 하니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까 저를 애지중지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맘 같아선 뺨도 날리고 싶었지만 어른이라 참았네요. 그리고 아줌마, 정신 차려. 이 집도 그 회사 때문에 유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똥물이 흙탕물까지는 안 되지, 안 그래? 아줌마 아들이 누구 닮았나 보니까 딱 아줌마 닮았어. 뭘 보고 자랐겠냐? 아들이 정신 나간 길을 간다고 하면 어미 된 도리로 말려야 할 사람이 짝짝꿍해서 사기 결혼에 동참해? 아줌마 손주들이 불쌍하다, 알아? 한심한 인간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아가야, 오해다. 이게 다 오해야. 그리고 그 집이랑은 애초에 끝났어, 깨끗하게. 이혼남이긴 해도 그냥 싱글이나 마찬가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줌마. 그리고 오늘 준 300만 원은 잘 쓸게요. 3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이 여우 같은 아줌마야. 이 말을 끝으로 전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시댁에 오기 전 남편 짐을 밖으로 다 뺐기 때문에 철저히 제 집이었죠. 남편은 울고불고 전화 오고 시어머니도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가씨가 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가씨도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소름 끼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나. 그리고 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하기에 100%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밖에 없다고 전화하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먼지나게 맞았네요.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제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남편을 주선해준 친구도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고요. 친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니까요. 남편은 제 친구 회사에도 소문이 나고 회사에 소문이 나서 회사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뭐 사장이란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그 회사 물건을 납품받기 꺼려진다고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회사도 아니고 점포인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으니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도 저에게 단시간에 일어났다고 믿기 힘드네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35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입니다. 과거를 돌릴 순 없겠지만 이젠 현재를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4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성격도 무던하였고 무엇보다 자상한 성격에 끌렸네요.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던 날 시부모님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시동생이 화난 모습을 보니 안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간다면 평탄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고 전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맏며느리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시동생도 자기 일을 잘해 나갔기 때문에 딱히 부담감이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정말 남편과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만요. 시댁의 축복 속에 저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님은 더욱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사에 경사가 겹친 채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애인을 데리고 왔죠. 참 참한 신부감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느낌의 여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동서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혜령이라고 해요. 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에이, 칭찬이랄 게 있나요? 워낙 도련님이 무던하시니까 뭐든 좋게 보시는 거죠 뭐. 환영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처음엔 동서도 제가 보기엔 무던한 사람이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 느꼈죠. 그렇게 행복하게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고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참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동서는 처음 보는 거와는 다르게 꽤 깐깐한 느낌이었어요. 가끔 김장을 하러 올 때도 약간 공주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집은 김장을 아들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김장을 며느리가 누가 하냐라는 추세지만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도 같이 하는 김장도 동서는 참여하기 싫어했습니다. 본인은 안 먹고 안 한다였죠. 여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오지 않거나 음식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빠져 있거나 했죠. 시어머니는 원체가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저 역시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자 저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맨날 나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저희 아들이 3살 되는 무렵 은근슬쩍 동서가 고민거리를 꺼내 비추더라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곁을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네요. 은근슬쩍 동서가 꺼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이제 저희도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어찌할지 완수 씨랑 검사는 다 받아봤는데 둘 다 이상 없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한약도 지어주시고 친정엄마가 좋다는 건 다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요즘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휴, 그러겠다 동서. 내 친구도 결혼 8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 둘 다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임신에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봐요. 온전히 임신에 집중하고 싶은데 일 다니면서 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민이 돼요. 서방님이랑 의논해서 괜찮으면 조금 몸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동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고민 상담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요? 저도 여자 형제도 없고 이런 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님한테나 말하지.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난임 고민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한편으론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없을까 생각도 하면서요. 동서의 그런 고민을 듣고 나니 동서가 집에 올 때 제 아들과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명절이나 그럴 때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요. 조금은 동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집에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모님께 중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에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임신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 동서와 서방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욱더 놀라웠네요. 엄마, 아버지, 저희 입양할까 봐요. 이 사람이랑 저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임신도 안 되고 아이는 갖고 싶고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차라리 불쌍한 아기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면 나 혼정보다 키운 정이 더 대단하다는데 저랑 와이프는 충분히 상의는 끝냈고요.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아휴,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너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 입양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 근데 꼭 입양을 해야겠냐?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럼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니.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럼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제이처럼 키운다면 아마 키운 정이 더 크다고 하니까 제 자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만 하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야.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냐?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면 입양해라.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할 생각 말고. 에이, 절대 안 그래요, 아버님. 꼭 제 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이미 이랑 보육원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걱정 말아라. 좋은 일 한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굳게 마음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동의하시죠? 온 가족한테 축복받는 느낌으로 아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야 그 아이도 행복할 것 같고요. 수연이도 조금 더 크기 전에 동생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어머, 동서, 정말 대단하다. 다시 봤어.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야.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대단해 정말. 우리야 뭐 동서랑 서방님이 원한다면 당연히 오케이지. 수연이도 동생 생긴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멋있어요, 동서랑 서방님. 시동생 부부가 계획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죠.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깍쟁이 같은 동서가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입양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정말 둘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았고요. 옆에서 저희는 열심히 그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작고 귀여운 남자 아기였네요. 동서도 아이가 생기니 깐깐함이 섬세함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저희 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식구 그 누구도 새로 생긴 아이가 입양하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줬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아들과 정말 차별 없이 대하셨고요. 제 아들도 사촌 동생이 생기고 나니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해온 조카는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성격 또한 둥글둥글하니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따랐고 종종 엄마, 아빠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느 큰 집, 작은 집과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하여 유치원에서도 상도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저희 아들도 똑똑했지만 조카의 영특함은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고 조카가 6살이 되던 해 동선에는 꿈에도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큰 경사였죠.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둘이 얼싸 안으셨고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선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분위기가 묘했네요.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서가 입에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바라던 임신도 했는데 왜 그래? 이제 둘째 예쁘게 낳아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뭐가 문제야? 아, 수민이요. 수민이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죠? 더 이상 어떻게 키울까요? 어? 아니, 무슨 말이야? 수민이가 동서 친자식이 아니긴 왜 아니야? 갓난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면서 키운 게 누군데? 동서 친자식이나 다름없지. 처음에 수민이 입양할 때 뭐라고 했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 걱정 마. 동서는 잘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은근히 수민이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낳고 나면 괴롭히는 거 아니겠죠? 에이,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수민이 성격 몰라서 그래? 남한테 해끼칠 아이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원래 그맘때 애기들 다 그렇게 질투도 많고 그래. 갑자기 동생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당황스럽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에휴, 형님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에휴, 괜히 말했지 내가. 아주 나쁜 엄마로 몰아가네요. 입양아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 오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그래. 그리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내가 동서 마음을 모르다니. 일단 진정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아무튼.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입양해온 아들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질투한다는 둥, 내가 그 입양아를 못 키울 것 같다는 둥,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꺼낸 건지 저희를 알아차리기 쉽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설마 미워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산모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정말 틀렸습니다. 뭐? 파양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친자식처럼 키우라고? 이 병이 장난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 10년 만에 가진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 최고로 키우고 싶고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원래도 없던 아이 그냥 없던 사람처럼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허락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어미 10년 만에 어렵게 애 가진 거 다 안다. 그래도 이게 다 수민이 네가 잘 키워서 너 아기도 가진 거 같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수민이를 파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럼 저 불쌍한 애는 어디 가서 살아? 다시 그 고아원에 가야 된단 말이냐? 어찌 이렇게 모질어? 뱃속에 아기도 품고 있는 것이 수민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죄송해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어차피 태어나면 더 이상 수민이가 제 자식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애만 더 상처받아요. 그냥 저희 결정 따라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뭐.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기 전에 파양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저와 제 남편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님도 원래 그랬던 것이었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더군요. 아무리 깍쟁이 같은 동서라지만 그렇게 생명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찌하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파양 절차를 밟나 싶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이대로 파양하게 두실 거예요? 수민이 저렇게 천진하고 어린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내몰아요? 사람 할 짓이에요? 아유, 그럼 어쩌냐. 그렇게 말려도 본인들이 파양하겠다는데, 아유, 어찌 저럴 꼬원. 인간미라곤 일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평생을 저희 집 가족인 줄 알고 살았던 수민이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엄마라고 생각하는 조카가 너무 불쌍했네요. 그리고 남편과 긴 회의를 했죠. 이대로 둘 거야, 자기? 우리 수연이 키우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 수연이 같은 애를 어떻게 밖으로 내몰겠다는 건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엄마 아빠도 계속 설득 중인데 재수씨가 꿈쩍도 안 하나 봐. 10년 만에 가진 아이한테 해 끼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수민이 어떡해.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동서가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울까? 수민이 우리 잘 따르기도 하고 수연이랑 잘 지내기도 하잖아. 우리가 둘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민이를 둘째처럼 키우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만 좋다면 괜찮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남편의 눈물에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심을 하고 다음날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게 잘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동서네와 껄끄럽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그렇게 둘째 수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너희끼리 편하게 나가 살라며 집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동서네가 들락날락 하는데 수민이도 그렇고 저 역시도 불편할 테니까 시아버님의 배려였어요. 동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길길이 날뛰었죠. 정말 마음 같아선 머리통을 있는 힘껏 치고 싶었지만 지성인으로서 참았네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형님네만 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수민이 7년 동안 키운 건 저희 부부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싶으세요? 뭐야? 차별이라고 했냐? 여태껏 1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린 아들 걷어서 키우겠다는 착한 며느리다. 어찌 그리 셈이 많고 못됐냐?
에이구, 뱃속에 애가 누구 닮았을까 겁난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네 형님네한테 잘해라. 형님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거 알고 수민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형님 속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뱃속에 태아를 품고 어찌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서, 나 이제 동서랑은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 어쩜 사람이 그리 뻔뻔해? 아니, 제가 뭘요? 불쌍한 애 걷어다가 7년 먹이고 입혔으면 됐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님의 그 착한 척 질리네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음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죠. 어쩜 그리 못됐는지. 전 상종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파양을 당했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어린 것이 동선의 부부가 파양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많이 기죽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큰엄마, 나 그럼 이제 큰엄마네서 수연이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평생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뱃속에 있는 동생은요? 아, 응, 수민이, 엄마는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 너무 아가여서 동생을 돌봐야 하거든. 그래서 수민이는 이제 편하게 형이랑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원래 살던 데가 큰엄마네 집인데? 그래서 큰엄마네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큰엄마랑 큰아빠가 수민이 엄마 아빠야. 알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묻는 조카를 보니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어느 정도 크면 알려줘야겠다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동선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진짜 자식이 생겼으니 그 마음 좀 알려나 싶었지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에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전 수연이와 수민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수민이는 저희 아들을 진짜 형처럼 잘 따라주었고 수연이도 그런 수민이를 잘 챙겼죠. 종종 수민이가 저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곳은 형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가지고 놀지 않고 항상 저희에게 조심히 와서 형 거 만져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수민아, 형 거는 이제 다 수민이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의논해서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알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엄마는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서도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해서 혹시 혼날까 봐요. 수민이는 곳곳에 동서에게 얼마나 혼이 나고 자랐는지 눈치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수민이가 안타까워 더욱더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운 지 어느덧 1년. 부쩍 수민이의 외출날은 잦아졌죠.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라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서 한 번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네요. 수민아, 엄마한테 항상 말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놀래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요즘 그렇게 어디를 다니는 거니?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요. 학교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뭐 그랬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화냈지? 혹시라도 우리 귀한 수민이 잃어버릴까봐 늘 걱정돼서 그랬어. 엄마는 제가 없어져 버리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엄마처럼 제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그랬는데. 수민이가 말하는 진짜 엄마는 동서였고요. 간혹 저를 가짜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네요. 수민이가 받은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동선회와 살 때 눈치를 많이 받고 자란 것은 확실했어요. 어린 수민이한테 얼마나 눈치와 혼을 냈는지. 그렇게 수민이는 간혹 트라우마가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안정을 많이 찾았죠. 엄마를 놀래키며 늦게 들어오고 저희 몰래 외출이 잦았지만 그거 외엔 참으로 착한 아들이 되어주었어요. 그 후 수민이가 10살이 되던 후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더군요. 큰엄마, 때가 됐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민이를 따라 한참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엔 중후한 신사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저희 손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손자를 극제인이 보살펴 주었더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자라뇨? 수민아, 이게 무슨 소리니? 손자라면 수민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 자식네가 죽고 손자는 당연히 보육원에 맡겨줬어요. 그때는 자식네와 연을 끊고 살 때라 저희 애들한테 애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죽은 자식의 친구들이 말해주더군요. 한참 지나서야 자꾸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그리고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저와 친자 검사까지 다 끝냈고요. 요 근래 계속 밖에서만 만났네요.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수민이 친할아버지 맞나요? 수민이 그럼 너 그동안 할아버지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 거였어? 네, 맞아요. 큰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래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수민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등등 만감이 교체했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몰랐죠. 그동안 우리 손주가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고아가 됐을 거라고 항상 큰엄마 큰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우리 손주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요. 반가워해야 할지. 제가 부족할 순 있겠지만 수민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몇 년 안 됐지만요. 근데 갑자기 친할아버지라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편으로 우리 수민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죠. 큰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갈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큰엄마가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아예 혼자가 되시거든요. 큰엄마랑 큰아빠 그리고 수연이 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작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답지 않은 모습에도 눈물이 펑펑 났네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해준 것도 없던 것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데려와서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저는 수민이를 붙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수민이의 할아버지는 또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민이를 제가 데려가더라도 수민이가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하면 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동산 매매 증서입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수민이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작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저희에게 그동안의 감사 표시로 건물을 주신 거였죠. 저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민이 또한 이건 큰엄마네 거라며 한사코 받으라고 하더군요. 매매 증서를 받고 돌아오는 길 자식을 팔아먹은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민이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죠. 그동안 진짜 엄마네서 산 것보다 형아랑 큰엄마랑 같이 산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주 찾아올게요. 그렇게 수민이와 할아버지는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많이 우셨고 저보고 애썼다며 기특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친할아버지와 함께 간 수민이의 행복을 빌어주자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민이의 흔적들을 보는데도 눈물이 났죠. 그러던 중 현관에 인기척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동선애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슬픈데 동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형님, 다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수민이 보냈다면서요? 아니, 형님도 그럴 거면서 왜 착한 척 하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뭐? 동서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돌아가.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됐고요. 다 들었어요. 수민이네 할아버지가 건물 줬다면서요? 그게 왜 형님네 거예요? 키운 건 우리가 훨씬 오래 키웠는데 양심이 있으면 건물은 양도하시죠. 수민이네 할아버지도 착각하신 거지.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누군데 오해를 하고. 너는 지금 수민이가 간 와중에도 건물 타령이니? 어쩜 그렇게 속물이야? 수민이 보면서 마음 아프지도 않았어? 네 욕심에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파양하고 그리고 파양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 이 나쁜 년, 네가 사람이야? 아니 웃겨 정말.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고 홀랑 떠나버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아니면 형님이 조종했어요? 하여튼 건물 빨리 양도해요, 당장. 미쳤구나.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랑 7년 산 세월보다 나랑 3년 산 세월이 더 행복했대. 얼마나 애한테 눈칫밥을 줬는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눈치 보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려, 알아? 이 나쁜 년아! 전 그 얘기를 끝으로 집에 있는 소쿠리를 들고 나와 동서 머리통과 몸통을
사정없이 내리쳤네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얻어맞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고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동서는 다시 온다는 말도 잊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시부모님은 가뜩이나 안 좋게 보는 동서에게 이런 면까지 보이니 시동생 보고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동서는 그럼에도 건물에 집착을 못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좀 떼어달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를 치네요. 소송도 걸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건물을 뺏은 게 아니라 직접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뺏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이 일이 있는지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직도 아픈 손가락 하면 수민이가 생각나네요. 수민이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집에 들러 꼭 엄마 저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유학 보낸 아들 맞이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왕래도 하고 자주 만나고 하니 슬픔은 많이 사라졌네요. 이제 성인이 된 수민이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리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본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영특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 믿고 있네요. 건선징악이라고 하죠. 동서네와는 연을 끊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그 주변 사람에게 건물 뺏은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속물근성 동성에게 가장 배 아픈 일일 테니까요. 시동생은 간간히 제 남편에게 연락하여 돈도 꺼보고 하지만 제 남편도 일절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동생네 부부는 완전 저희 집에서 백척된 사람들이 되었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옛 이야기를 써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오네요. 혹시라도 내가 수민이와 살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까봐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수민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은 같이 있진 않지만 전 어딜 가도 아들이 둘이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둘째 아들이 무척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글을 마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